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산회계 2급 회계 원리 이론 강의를 하게 될 손현삼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한번 회계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회계 개념과 순환 과정입니다. 첫 번째 회계의 의의와 목적, 회계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회계 정보 이용자라는 건 다른 말로요.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 자, 이해관계자라는 건 우리 회사 때문에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듯이 자, 주주, 채권자, 경영자, 정부, 거래처 등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크게 보면은 이따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는요. 크게 기업 내부에 있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 바깥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는 누구겠어요? 경영자. 기업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누가 있죠?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종업원.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주도 있고요. 채권자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런 게 다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 이 주주는요, 우리 회사가 경영을 잘하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가 많은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또 채권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사에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 기일에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우리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회계 목적이 나와 있죠. 자,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무슨 정보요? 유용한 정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잘생겼어요. 이런 거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자,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무회계는 좀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이제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세무회계를 하나 더 넣어봤어요. 좀 다른 책하고 좀 틀려 보이려고. 근데 이쪽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자,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 밑에 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아까 경영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 경영자를 위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 형태를 보면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따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공부할 건데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특정한 어떤 양식이 없어요. 그냥 경영자 입맛에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 근거도요. 재무회계는 어떤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그냥 경영자 입맛에만 맞으면 되니까 경제적 어떤 의사결정 이론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를 참고로 보시면 이제 정부는 이제 세금 계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거고요. 관심 대상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과세 당국이 될 거고, 당연히 세금 계산은 뭐에 의해서 계산합니까? 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겠죠. 양식도 세법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야 되고요. 그 법률 규정도 다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무회계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크게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부기와 회계인데요. 자, 우리가 부기라는 건요. 자, 부기가 이 정도의 영역이라면, 자, 회계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속 안에 부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부기를 보면요. 자, 부기는 회계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 자,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 자, 부기라는 건 북키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부기라는 건 장부를 의미합니다. 장부를 기록 관리하는 게 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기의 약자가요. 부기가 장부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장부를 기록하다. 그게 부기거든요. 요거 장부의 부자, 기록의 기자를 따서 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하는 행위를 부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부 기록의 준말로서 장부를 사용하여 어떤 경제 주체, 뭐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재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결과를 명백히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치중을 한다는 겁니다. 부기라는 건. 계산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자,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춘 게 부기라는 거죠. 자, 그러나 회계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회계 시스템의 설계, 재무보고서의 작성, 회계 감사, 원가 한정, 검토 및 예측, 법인세 계산, 회계 정보의 해석, 회계 의사결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회계가 부기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는 요겁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단식부기라는 건요. 자, 단식부기라는 거는 어떤 특정 계정을 기록 관리하는 게 단식부기고요. 자, 복식부기는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모두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단식부기는 어느 하나의 계정만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식부기는 모든 계정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여기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단식부기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자기검증 기능. 자기검증 기능이라는 건 내가 기록한 거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복식부기 하면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단식부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부가 대표적인 단식부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계부는 뭐만 관리하는 겁니까? 현금만을 관리하는 거죠. 자,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현재 잔액이 얼마가 있고 이걸 기록하는 게 가계부인데요. 이 가계부는 뭘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 계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외의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저녁에 두부 한 모를 샀어요. 자,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자, 5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계부도 어떻게 기록할까요? 자, 지출란에다가 두부 한모, 자, 두부 한모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금이 500원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두부에 대한 어떤 정보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한모를 다 먹었는지 아니면 반은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현금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이런 다른 계정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단식부기의 장점은요, 기록이 쉽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단점은요, 자기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테마가 회계 기간인데요. 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계산하여 보고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우리는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자, 회계 기간이라고도 하고 회계 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 이제 뒤에 써 있나요? 이쪽에 좀 보시면 자, 회계기간 요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A, B, C, D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A, B, C, D를 모르고 영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영어의 A, B, C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만 시험에 내기에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가 좀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이런 걸 모르면 회계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회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의 흐름이. 자, 그래서 자, 여기 올해를 22년이라고 보고요. 여기 작년도를 21년, 내년도를 23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가 22년이고요. 올해를 단기라고 해요, 단기. 자, 이건 뭐의 약자냐면 당년도 회계기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줄임말이죠. 당년도 회계기간. 줄여서 당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1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년도 회계기간이다. 자, 23년은 뭐라 한다? 차기다. 이게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차자가. 내년도 회계기간이다. 그런 뜻이죠. 단기는 올해, 전기는 작년, 차기는 내년.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자, 일반적으로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본다면 요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라고 그래요. 기초는 뭐 회계기간의 초일이다. 첫날이다. 그런 뜻이죠. 1월 1일이 기초라는 의미고요.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기말. 자, 시작하는 날을 기초. 자,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이를 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계 기간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용어도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이를 회계 연도라고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잘라가지고요. 자르면 이제 1년이니까 자르면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상반기.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반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이걸 자르면 또 분기가 되죠. 그래서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상반기, 하반기.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을 기초, 끝나는 날을 기말. 이 중간을 기중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재무제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재무제표란 자, 주주, 채권자, 경영자, 정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이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이 뭐라고요?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별표 치고요.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여기까지가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많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요, 오늘 얘기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배우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계속 배울 겁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이라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인데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라는 게 다릅니다. 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재무상태표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한다.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자,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핵심이 뭐라고요? 일정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뺀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다 일정 기간을 정의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재무상태라는 건, 자,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갚아야 될 부채, 빚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할 투자된 돈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합치면 얘가 된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게 뭐가 된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에 10억이 있다, 자산이 10억이 있다 이러면 12월 31일 현재 10억이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도 10억이 있느냐?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12월 31일 현재 그렇다는 거지. 자,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도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12월 31일 시점에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는 1,000만 원씩 벌어요. 제 수익이요. 1,0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놀래죠. 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안 놀라나요? 놀랄 것 같아요. 자, 1,000만 원을 법니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 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월급이 1,000만 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근데 제가 기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 하루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입이 찢어지겠죠. 우와, 이럴 겁니다. 근데 자, 1년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이게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손익계산서라는 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보통의 경우.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게 얼마고 쓴 게 얼마인지, 그래서 자, 남아있는 게 이익이죠. 자, 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라는 겁니다. 자, 일정 기간이라는 거에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것도 다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보고서가 현금흐름표고요.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변동사항을 제공하는 게, 자, 자본의 변동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자본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건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다 숫자로 얘기합니다. 숫자로.
우리가 회계가 숫자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숫자로 얘기하는데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주석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도 뭐에 속한다? 재무제표에 속한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서요. 재무제표가 아닌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가 아닌 거. 첫 번째가요. 시산표. 시산표가 뭔지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두 번째가요. 정산표. 정산표는 옛날에 손으로 할 때 요긴하게 써먹었는데 요즘은 뭐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요것도 뭐예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들 실기하시게 되면 전산회계 1급에 가시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재무제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죠. 제조원가 명세서, 재무제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석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주석이 재무제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적어놓고 대비를 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가 5개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 재무상태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재무상태표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여기서 재무상태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지 아까? 자산, 부채, 이게 뭔지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본. 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표가 재무상태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현재 보통 이제 12월 31일이 되겠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무슨 보고서? 정태적 보고서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라고 하는데, 자,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 재무상태표는 절량 개념이에요. 절량. 손익계산서는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자, 지금 댐을 예를 들어볼게요. 댐에 물이 얼마만큼 저수되어 있느냐? 뭐 10만 톤이 저수되어 있다. 그건 시점이죠. 자, 지금 시점에 댐 안에 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건 일정 시점이고요. 자, 이제 댐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흘려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이 댐 안에 물이 얼마큼 있느냐? 그건 절량의 개념이고요. 자, 댐에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흘려보내면, 자, 하루 동안에 물이 얼마만큼 흘러나갔냐? 자, 유출됐냐? 그거는 유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절량이라는 거 지금, 저수지 안에, 댐 안에 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절량의 개념이라는 거고, 자, 물을 흘려보내서 하루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뭐 일주일 동안, 흘러간 게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즉, 자, 절량은 일정 시점이라는 거고 유량은 일정 기간이라는 거죠. 그럴 의미에서 자,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고요.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뭐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을 자,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빨리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회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용어가 계속 낯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회계와 빨리 친해질 수가 없어요. 빨리, 회계 용어를 내 것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왼쪽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고, 뭐라고 그런다? 차변이라고 그러면, 아, 왼쪽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대변. 아, 이거는 뭐,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자, 회계는 항상 둘로 나눠가지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을 차변, 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왼쪽, 오른쪽 그러지 않고, 차변, 대변. 이랬을 때, 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뭘 기록하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의 합계 금액하고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 금액이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등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자산하고, 자, 뭐와 뭐를 합치면요? 부채하고 자본을 합치면 이게 일치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 왼쪽 차변에 자산을 쓰고요.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치해야 된다. 자, 그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은 뭐냐? 자산이란 미래 수익 창출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전, 권리, 물품, 부동산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너무 어렵죠? 네, 어렵게 써 있고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식하게 얘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 자산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또는 내가 받을 거. 자, 받을 거. 자, 이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또는 내가 앞으로 받을 거. 자, 어려운 말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받을 거. 이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채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어렵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한다. 투자자로부터 제공된 자금이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자본을 의미하네요. 투자한 금액을 자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자본으로만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된다.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회계에서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채는요, 부채는 그냥 빚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빚.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부채는 일반사에서 사용되는 빚 또는 채무를 우리가 부채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받을 거, 앞으로 받을 거, 그걸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부채는 내가 빌려온 거, 빚, 이거를 부채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좀 보시면, 자, 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죠? 물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받을 거. 자, 부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빚, 꾼돈. 이런 빚이 아니죠. 빚. 빌린 돈.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자산은요, 또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당연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얘네들은 다 자산이구나.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당자산이고, 뭐 유동자산,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냥 자산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아는 게 더 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모르는 사람 없죠. 자,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자산이죠. 내가 갖고 있다면 자산인 겁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 요거는 뭐 단기 매매증권, 뭐 단기 예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것도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산이구나. 자, 매출채권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매출채권은요, 상품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순수하게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요.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어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매출채권이라고 부른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지금 설명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자산 중에 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하고 제품이 있는데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오면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원자재를 사다가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그래요. 만들 자자거든요. 만든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오면 상품. 자, 내가 원자재를 사다가 만들었으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목적이 뭐죠? 왜 사왔습니까? 팔려고 사온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재고자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 제품 요 정도만 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뭐 토지 건물 같은 거를 우리가 업무에 쓰지 않으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토지 같은 거 있죠. 자, 토지, 땅 쉽게 얘기해서 자산이고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면 그 전제를 까는 겁니다. 자,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바퀴 달려 있으면 다 차량 운반구예요. 무슨 뭐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뭐 지게차 이런 거 다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건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이건 완성된 물건이고요. 건물이고요. 자, 아직 공사 중이야. 미완성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은 또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임차보증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주면 좋은데 건물주가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을 빌려 쓰죠. 자, 빌려 쓸 때 달달이 임차료라는 것도 내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죠. 이제 임차료 안 낼 때 건물주가 그런 걸 예상해서 보증금이라는 걸 미리 받아둬요. 자, 그런 걸 세입자가 내면은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죠. 요거와 대비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임대 보증금이 있겠죠. 이건 누가 받는 거야? 건물주가 받는 거죠. 건물주는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이거 세입자한테. 그래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갚을 돈이니까. 자, 어찌됐든 임차 보증금도 자산이라는 거. 나머지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가 있고 비동부채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부채인데 빌려왔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자, 만기가 상환기일이 1년이 넘으면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자, 아까 여기 매출채권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매입채무죠.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합친 건데 순수하게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외상 매입금. 어음을 주고 사왔으면 지급어음이라고 그래요. 지급어음. 여기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걸 뭐라 그런다?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차입금이네요.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돈을 빌려온 돈을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데 단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단기차입금이고요. 자,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뭐라 그러나 장기차입금이라고 그래요. 빌려온 돈인데 요건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단기차입금이라고 부르고요. 자, 1년을 넘으면 장기차입금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수금이 있네요. 선수금. 선수금은, 요거 선수금하고, 여기 아까 선급금 없었나요? 없네요. 어차피 요거 뒤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을 때 선수금이라고 그러고요.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 어떤 게 있고 부채가 어떤 게 있는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자본인데 아까
자, 이런 거 설명했어요. 자산은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또는 뭐라 그랬죠? 받을 거, 앞으로 받을 거. 자, 이걸 자산이라고 그랬고요. 부채는요, 빚이라고 했죠. 빚, 꾼 돈, 빌린 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본은요, 특별히 이렇게 규정한 게 없고 자본이 뭐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우리가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을 뭘 기록한다? 자산을 기록한다고 그랬고요. 재무상태표 대변은 부채와 뭘 기록한다고요? 자본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이 자산과 이퀄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등식을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 그런데 자, 요걸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본은 얘를 넘기면 자산에서 뭘 뺀 거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 그런다? 자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뭘 뺀 거? 부채를 뺀 거를 뭐라 한다? 자본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자본은요, 이 앞에 총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는데, 이 자본의 다른 말을 순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하게 남은 자산이다.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다른 말이 뭐다? 순자산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는데요.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해야 된다. 자,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화 속도를 얘기하는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성이 높다고 얘기하고요. 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없으면 유동성이 낮다. 즉 비유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슬쩍 넘어왔는데 자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동자산이 있었고요. 유동자산이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비유동자산이 있었어요. 자, 얘는 뭐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요. 자, 현금화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면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아까 잠깐 봤지만, 자, 유동부채와 뭘로 나눌 수 있다?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유동부채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채고요. 자,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고요. 자, 1년이 넘으면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거기 써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인데요.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이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요. 별도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구분 표시하고요. 자,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합니다. 통합 표시. 합쳐서 보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매출채권의 경우도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합쳐서 뭐라 그랬죠? 매출채권으로 통합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중요한 거는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통합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이었고 세 번째 기준은 총액 표시. 자, 자산과 자, 부채를 서로 상계하지 않고요. 상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좀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자, 우리가 A 회사고요. 상대방이 B 회사인데요. 자, 우리가 B 회사로부터 10억의
받을 채권이 있어요. 받을 게 10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줄 게 6억이 있습니다. 채무가 6억이에요. 그러면 요 받을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채무를 갚을 거니까 빚이 되는 거죠.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게 10억이고 줄 게 6억이니까 상계해가지고 받을 거 4억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순액 표시예요. 순액. 서로 상계해가지고 같은 거래처의 자산 부채를 상계해서 순액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산 10억 그대로 보고하고요. 부채 6억 그대로 보고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표시요? 총액 표시라는 겁니다. 순액 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뭘 인정한다? 총액 표시를 인정한다라는 거.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있겠죠. 약정에 의한다면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상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유동성 배열인데요. 자,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동성이 큰 거부터,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틀린 말로 지문에 나옵니다. 작은 것부터 배열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큰 거부터. 큰 거는 현금, 그러니까 자산의 경우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거를 먼저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보다는 뭘 먼저 간다? 유동자산을 먼저 보고하고요. 부채의 경우는 상환기일이 빠른 걸 먼저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보다는 뭘 먼저 보고한다? 유동부채를 먼저 보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해낸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세 번째가 총액표시. 네 번째가 유동성 배열. 자, 유동성 배열은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작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요. 자, 요 네 가지 원칙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자, 이어서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